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는 고사하고 2%대 초반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은 수출 부진에 2%대마저도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돌아오는가 했던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1982억 원을 팔아치우며 다시 매도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금리 동결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진과 두산, 이랜드그룹이 빚이 많아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 세 그룹이 계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계열사로 그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지도 행복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일 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금융업체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는 고사하고 2%대 초반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은 2%마저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내다본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최대 2.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노무라와 IHS 이코노믹스, ANG은행, 웰스파고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예측했습니다. 독일 데카뱅크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낮아 2.1%에 그쳤습니다. 무디스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3% 내린 2.3%로 예상했고 모건 스탠리도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 엔진이 꺼졌다면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2.3%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초반에도 해외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평균 3.5%로 예측했지만 지난 17일 기준 해외 금융기관 36곳이 제시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2.5%로 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급격한 수출 위축 등으로 올해 3분기에는 분기 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무라와 IHS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을 1.9%로 제시했습니다. ANG은행의 애널리스트도 이달 역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3분기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급감과 신흥국 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요소가 우리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5년 후에는 2% 아래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자본 축적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고 인구도 점차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내 잠재 성장률이 확실히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2% 더 나아가서는 1%까지 하락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나빠지면서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외국인이 오늘 다시 코스피에서 주식을 팔았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해 셀코리아를 멈췄다던 외국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돌아오는가 했던 외국인이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팔자세에 2,000선을 바라보던 코스피는 1%대 하락하며 1,96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외국인은 29거래일 연속 5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다가 16일 매수로 돌아선 뒤 3일 연속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 금요일 외국인이 1,724억 원을 순매수하자 셀코리아를 멈춘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기대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오늘 1,982억 원을 팔아치우며 이 같은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외국인이 바이인지 셀인지는 며칠 더 두고 봐야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외국인의 매도세는 차츰 약해지지 않겠냐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은 좀 아직까지는 좀 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도 있고 중국과의 이머징 마켓 리스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외국인은 파는데 피크는 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미국 금리 동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리스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2,547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소화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 팔자에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3% 넘게 하락하는 등 대형주가 크게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20위 중 신한지주 등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달 한국 전용 ETF인 iShares MSCI 한국 캡트 ETF에서 3억 1천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펀드 설정 이후 월간 기준 최대 환매 규모로 이번 유출액은 순자산의 9.8%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운용하는 이 펀드는 한국 전용 글로벌 ETF 순자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한국 관련 상품입니다. 이 펀드에서는 올 7월부터 순매도가 시작돼 7월 한 달 8천만 달러가 유출됐고 8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15일까지 1억 7천만 달러 매도 우위를 보이며 3개월째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진과 두산, 이랜드그룹이 총 차입금과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선제적인 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부실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기평 강철구 연구원은 세계그룹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더욱이 사업적, 재무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만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계열사로 그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기평은 STX와 웅진그룹의 부실화 발생 이전 3개년 평균 차입금 의존도가 41.3%와 42%에 달했다며 차입금 의존도가 40%를 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그룹군으로 두산, 한진, 이랜드그룹을 꼽았습니다. 한기평 분석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경우 차입금 의존도는 41.2%며 이랜드는 55.7%, 한진그룹은 65%에 달합니다.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의 주택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한 주택 범위에 전용 면적 14제곱미터를 만족하는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포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6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37%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버 산업에 대한 수요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기업 65%는 실버 산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며 실버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준비 실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실버 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실태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퇴직, 연기금 확대 등에 따라 고령층의 소비 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은 실버 산업을 성장 기회로 활용하려는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실버 산업 규모는 2020년 약 15조 달러에 달합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5년 6억 명에서 2060년 18억 4천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6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7.1%로 세계 평균의 배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인은 또 고령층 구매력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2001년 9.16%에서 2013년 11.44%까지 올라왔습니다. 연기금 규모도 2009년 23조 8,750억 달러에서 2013년 31조 9,800억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실버 산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고령 친화 산업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버 산업 진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버 산업에 진출했다는 기업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도 24.4%에 그쳤고 64.6%는 향후에도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고령 친화 산업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요양 등 9개 업종을 말합니다. 기업들이 실버 산업 진출을 주저하는 이유는 노하우 및 정보 부족과 체계적 육성 정책 미비를 주로 꼽았습니다. 실버 고령 인력이 좋아하는 제품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제조업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도 있을 텐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또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상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실버 산업에 대한 수요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한국 GM과 르노 삼성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 해외 공장에서 들여온 차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내수 판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왜 그런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국내 업체들의 차들이라고 하면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네, 보통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차를 그냥 국산차라고 표현해 왔는데요. 이제는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을 위주로 글로벌 본사의 인기 모델을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GM이 최근 판매를 시작한 임팔라와 르노 삼성 자동차의 판매 효자로 떠오른 QM3가 대표적입니다. 임팔라는 미국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한국 GM이 가져와 판매만 하는 것이고요. 르노 삼성 역시 QM3를 스페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간단한 수준의 작업을 거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QM3 유럽 모델에는 원래 팔걸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운전자들은 오른팔 밑에 팔걸이가 있는 것을 선호해서 르노 삼성차가 팔걸이를 조립하는 정도입니다. 두 업체가 이 같은 수입 전략을 펼치는 것은 갈수록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시장은 현대 기아차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한 데다가 최근 수입차 브랜드들마저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두 업체들로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 GM과 르노 삼성이 현대 기아차와 수입차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낸 셈인데요. 이 전략 성공하고 있습니까? 네, 말 그대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한국 GM의 임팔라의 경우 지금 구매를 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약 2-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31일에는 하루 900대가 넘는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한국 GM이 임팔라를 들여오기 전에 팔았던 알페오는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이 41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한 달 동안 팔았던 양의 2배가 하루 만에 계약된 셈인데요. QM3는 이미 르노 삼성의 대표 차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올 들어서 르노 삼성 내수 판매량의 3분의 1 가까이가 QM3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물량 부족 사태를 겪기도 했는데요. 지난 4월 르노 본사를 설득해서 수입 물량을 월 4,000대가량으로 늘리고 나서는 물량 부족 문제가 해소됐지만 한때 차량을 인도받기까지 최장 5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기존 수입차들도 있는데 이 QM3와 임팔라가 소비자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수입차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AS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인 한국GM과 르노 삼성은 탄탄한 AS망을 갖추고 있어서 이 업체가 수입하는 차를 타더라도 수리하거나 정비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탄탄한 AS망과 저렴한 부품 가격 덕에 수입차이면서도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GM과 르노삼성이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 현지 판매가보다 낮은 파격적인 가격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판매가 늘고 또 기업 실적도 좋아졌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면서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국내에 공장을 가진 업체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 판매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개발과 생산, 판매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후방으로 국가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개발과 생산 단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근 수입차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두 업체는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다고 판단되면 글로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을 국내에 들여와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한국GM은 내년 전기차인 볼트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르노삼성은 최근 수입차 업계에서 인력을 대거 충원해 수입차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두 업체들은 모두 판매량이 확보되면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약속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미 모든 개발이 완료된 차를 생산만 하는 것은 향후 기술 개발 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수입차 효과에 현혹되지 말고 토종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무디만 국산차에 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B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국내 6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2010년 말 2조 281억 원에서 지난달 현재 18조 4,925억 원으로 9개 넘게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4,779억 원에서 7조 2,643억 원으로 15배 이상으로 늘어 6대 은행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농협은행은 788억 원에서 1조 7,777억 원으로 1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기업은행도 821억 원에서 6,939억 원으로 8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5,376억 원에서 4조 1,772억 원으로 8배 가까이, 우리은행은 6,583억 원에서 4조 4,982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KB하나은행도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0월에서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83,15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3% 늘어납니다. 10월과 12월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에 5,549가구, 11월 위례 신도시에 2,401가구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이 33,500가구, 지방이 49,500가구입니다. 주택 규모로는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86.2%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3만 5천 가구로 올해 상반기보다 17.2%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LG화학이 미국의 GM, 포드에 이어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차는 물론 중국의 상위 자동차 업체를 중대형 전지 사업의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매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한나 기자입니다.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기아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M의 볼트, 포드의 포커스 전기차, 아우디의 이트론 콰트로 컨셉카, 르노의 SM3 ZE, 중국 상해 기차와 장성 기차의 전기차, 모두 LG화학으로부터 중대형 배터리를 공급받는 글로벌 전기차들입니다. LG화학은 최근까지 글로벌 자동차 상위 20업체 가운데 13개 업체를 포함해 중국 현지 자동차 회사 톱10 가운데 절반이 넘는 회사들과도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안에 중국 현지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증설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은 2010년 장항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후로 2011년 제1기차, 2014년 상하이기차, 2015년
장성기차 등 중국 내 주요 고객사들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향후 LG화학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주를 지속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중국 1위 완성차 업체인 창안자동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올해만 전기차 판매량이 5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향후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LG화학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찌감치 주요 자동차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체 매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도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LG화학이 중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한 덕분에 2016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영업손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H투자증권도 2018년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매출액이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5년 약 210만 대에서 2020년 770만 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LG화학의 매출 성장세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롯데그룹이 이달 말 모바일 전자결제 시스템 엘페이를 공개합니다. 알리페이, 삼성페이, 신세계페이 등 국내외 대기업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도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옴니채널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엘페이 앱을 깔면 롯데그룹 통합 마일리지인 L포인트도 사용할 수 있고 롯데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는 추석 전 일부 롯데 계열사부터 엘페이 사용을 시작해 본격적으로 사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신형 골프R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신형 골프R은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춘 고성능 모델로 2리터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292마력으로 역대 골프 모델 중 가장 강한 힘을 갖췄고 5.1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골프R이 전 세계 스포츠카 마니아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끌어낸 모델이라며 연말까지 120여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5,19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생활혁명을 이끌었던 통신이 올해로 130년을 맞았습니다. KT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대한민국 통신 130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학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은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통신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며 KT가 전 세계 통신 시장의 리더로서 5세대 통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와 함께 통신 변화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도 함께 열었습니다. 사옥 1층 안팎에 모스 전신기부터 사물 인터넷 기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전시물을 공개하고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시관은 오는 24일까지 운영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달러당 1,174원 70전으로 전 거래일보다 11원 90전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제품 누적 판매량이 지난 8월 29일 기준 8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1972년 포항제철소에서 처음 철강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지 43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총 35개 지점에 서비스 코너를 마련하고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산 공공비축 미국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만 2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9월의 후반에 다가서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의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편 아침에는 서늘하겠고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온 걸 실감하게 되지만 낮에는 8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에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내일도 서울과 대전, 속초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때문에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또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가을답게 맑은 하늘에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기 전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16도에서 29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속초 29도, 강릉 26도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광주 17도에서 28도, 대구 17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남쪽으로 기압골을 지나가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과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만 지나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월요일이 되면 무기력해지는 월요병이 오곤 하는데요. 이번 한 주 월요일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